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성경의 마태복음 6장 13절에 나오는 워낙에 유명한 이 구절처럼 신은 종종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는 고난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 인간은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되죠. 현대그룹을 창업한 불세출의 기업인 정주영은 조선업에 진출할 때도 건설업에 진출할 때도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도 주위의 반대에 항상 해보기나 해봤냐며 불도저처럼 추진해 결국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에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가령 북극에서 에어컨을 판다든지 사막에서 핫팩을 파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불가능한 일이 사막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사막에서 무려 바다 생물인 새우를 양식해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섭리를 가볍게 거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에 있어서 과학의 발전은 눈이 부시죠.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한겨울에 온실을 만들어두고 한여름에 먹을 법한 수박을 키워 먹고 상추를 키워 먹은 것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과학 기술의 총알하고 불리는 온실이 조선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나요? 세계 최초의 온실이라고 알려진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온실이 1619년에 등장했는데 조선의 온실은 무려 1471년에 조선 왕조실록에 등장합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성종편 제13권에 따르면 궁중식물 재배를 관할하던 장원선은 1471년 1월 성종에게 봄에 피는 연산홍을 진상했습니다. 그러나 성종은 계절을 거스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올리지 말라고 말했다고 하죠. 5월에나 활짝 피는 연산홍이 1월에 진상되었다는 사실로 알 수 있듯이 당시 조선에서는 1월에 5월에 꽃을 피우는 온실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2001년 폐지더미에서 발견된 산가 요록이라는 책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1450년 세종대왕 때 편찬된 이 책에 이미 온실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겨울에는 온실을 마련해 적당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시키면 싱싱한 채소를 얼마든지 키워 먹을 수 있습니다. 기술력만 뒷받침된다면 고작 기온 따위야 가볍게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은 남극과 같은 극지대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도 온실을 만들어 채소를 먹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극과는 정반대의 환경을 가진 또 다른 사막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인데요. 남극도 사막, 사하라도 사막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두 곳 모두 연평균 강수량이 250mm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려면 수증기가 증발해 구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랭 사막인 남극에는 수증기가 증발하다 얼어버려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열대 사막인 사하라에서는 수증기가 증발하다 뜨거운 햇빛에 녹아버리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하라 사막에서 한국은 기술력 하나로 신이나 해낼 줄 알았던 일을 해냈죠. 물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사하라 사막 한복판에서 무려 바다 생물인 새우 양식에 성공한 겁니다. 지난 2016년 10월 26일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자리한 한 양식장에서는 팔딱팔딱 뛰는 새우 5톤이 건져 올려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알제리 정부 관계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아프리카 국가에서 그것도 죽음의 땅이라 불리는 사하라 사막을 가장 많이 끌어안은 알제리에 이런 바다 생물이 키워졌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끌어올려진 새우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막 한복판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새우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됐고 이를 성공시킨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자부심이었죠. 이 사실은 고스란히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그 역시 엄청나게 기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을 장기 집권하다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로 퇴진하기는 했지만 이 새우 양식에는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역할이 컸습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최초로 방문했던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한국과 경제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했고 2006년 노무현 대통령을 알제리로 초청해서는 한 알제리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시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로 기록되기도 했죠. 그런데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알제리는 국토의 80%가 사막이기는 하지만 북쪽 일부나마 지중해를 끼고 있기 때문에 알제리의 성장 동력으로 어업 양식을 꼽은 것이죠. 그리고는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해왔고 한국이 이에 호응하면서 알제리의 새우 양식이 시작됐습니다. 요즘 전 세계는 수산물에 대한 지나친 남획과 기후변화로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수산물의 한계가 뚜렷해지자 잡는 수산물에서 기르는 수산물, 즉 양식업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도 1980년대 수산물 수요가 늘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정부 차원에서 양식업을 육성하기 시작했는데요.
80년대 시작된 양식업은 20년이 지나서야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독자 기술로 성공시킨 연어, 새우, 명태, 참치 등등 주요 수산물을 전부 양식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고 이제 해외로 수출하기에 이르렀죠. 그러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도시로 알려진 알제리 중부 우아르글라주에서 새우 양식을 성공시킨 겁니다. 주지하다시피 알제리에서 새우 양식이 시작된 것은 부테플리카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2011년부터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늘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알제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약 60억 원을 출자한다며 새우 양식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한국은 한 알제리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코이카가 66억을 투자하기로 하고 우아르글라에 축구장 12개를 합쳐놓은 크기의 민물새우 양식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연구센터, 치어양식장, 새우 양식장 6개소를 포함한 모든 건설은 한국의 한라기업이 수주했고 2015년 8월 완공했죠. 사실 국토의 80%가 사막이라는 알제리의 특성상 해양수산물의 식탁 차지 비중이 절대적으로 열악했으나 이 양식장 덕분에 매년 10톤 이상의 새우를 생산해 기아로 굶주리는 사하라 사막 주민들의 먹거리 해결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됐는데요. 사막에서 새우를 키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과업이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사막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양식업은 끊임없이 깨끗하게 정화된 물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우아르글라주는 가장 가까운 지중해가 50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도 끌어올 수도 없죠. 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5톤의 새우 양식에 성공한 것은 기술력 덕분입니다. 한국 연구팀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바이오플락이라는 기술이죠. 매시간 몇 초마다 새로운 물을 공급할 수 없다면 고인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시키면 됩니다. 이에 한국의 국립수산과학원 연구팀은 미생물을 이용해 이 문제를 해결해냈는데 이 기술은 새우가 성장하면서 배출하는 노폐물을 미생물로 정화시켜 재활용하는 친환경 기술입니다. 새우의 경우 사료 섭취, 소화, 배설 주기가 6시간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껍데기를 벗어내고 새로운 껍데기를 입죠. 이런 과정에서 배설물과 탈피한 껍데기는 전부 수중에서 분해되어 물로 녹아들기 때문에 수온 상승을 불러오는데 이 수온 상승이 새우에게는 쥐약인 겁니다. 그래서 새우의 생존에 필수적인 온도 30도를 유지하려면 이 배설물과 껍데기를 처리해야 하는데 바이오플락 기술이 새로운 물을 공급하지 않고 기존의 물을 정화해 재사용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여기에 성장한 바이오플락은 새우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것이죠. 이 덕분에 500km 떨어진 바다에서 바닷물을 끌어오는 데 필요한 설비 비용도 절약되고 그 비용으로 새우 양식에 재투자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한국을 기준으로 새우의 출하 시기는 8월부터 3개월입니다. 하지만 바이오플락 기술을 접목시키면 계속해서 물을 정화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12달 내내 새우를 생산할 수 있어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한국이 개발한 바이오플락 기술 덕분에 알제리는 사막 한복판에서 바다에서만 잡히는 새우를 풍족하게 즐길 수 있게 됐고 사하라 사막 관광과 천연자원 외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하나 더 보유하게 됐습니다. 한국의 경우 역시 이러한 바이오플락 기술 덕분에 새우 양식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새우가 회, 볶음밥, 파스타, 튀김 등 다양한 음식에 활용되면서 매년 8만 톤을 소비하지만 이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9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가격이 꽤 높았습니다. 고수익 수산물에 속해 양식을 꿈꿔왔으나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고 1년에 3개월만 출하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민들은 갯벌에 양식장을 만들고 5월에 어린 치어를 방생해 키운 후 8월부터 출하했었는데요. 다만 외부 양식장에서는 수온 유지가 어려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열장치로 물을 데워야 했고 배설물과 껍데기로 축적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물로 갈아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플락 기술 덕분에 찬바람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새로운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1년 내내 안정적인 양식과 출하가 가능해졌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많은 양식장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사막에서 새우를 양식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으나 한국은 당당히 이를 성공해냈고 이 덕분에 식탁에서 새우는 구경도 할 수 없었던 아프리카 국가들은 물론 중동이나 내륙 국가 등 비싼 값에 새우를 먹을 수밖에 없는 국가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죠. 한국인은 수산물을 사랑합니다. 김, 새우, 회, 매운탕, 구이, 조림, 무침 등 해산물이 포함되지 않는 음식은 없죠.
이런 덕분에 한국인의 수산물 소비량은 1년 평균 68kg으로 세계 1위 수준인데요. 이런 소비량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잡는 수산물이 아닌 키우는 수산물, 즉 양식업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광어의 경우 1970년대부터 시작된 양식업 덕분에 1980년대부터 대량 생산 기반을 마련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 최초로 광어 유전체를 완전히 해독했습니다. 이제는 킹넙치라는 품종 개량에도 성공해 현재는 세계 최대의 생산국으로 발돋움해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된 기술력으로 중동 사막, 사하라 사막, 내륙 지방 할 것 없이 전부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낸다면 인류의 기아와 빈곤을 해결해내는 진짜 신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